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법상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5번이 됩니다. 일단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과 그 다음에 임산부 구강검진 내용을 각각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하는 거가 있고요. 하는 게 있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은 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영유아 같은 경우는요, 치아 우식증 상태 같은 거 보고요. 구강 발육, 다른 말로 치아가 얼마나 잘 나는지, 발육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구강 질환 같은 것도 보거든요. 자, 영유아에 해당되지 않는 구강검진 내용이 뭐냐면, 아직 치아가 제대로 안 났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닳았다는 우리 치아 마모 상태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강암도 없어요. 임산부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유아에는 치아 마모가 없는데 임산부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아 우식증은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치아 마모증도 들어가고, 자, 치주질환, 풍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강질환도 또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미 임산부는 치아가 다 났거든요. 구강발육, 이 치아 발육이 임산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강발육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강암. 그러면 구강암 같은 경우는 영유아도 해당이 안 되고요. 임산부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 성인간호에서 나오거든요. 성인간호에서 특히 구강에 암이 생긴 거다 보니까, 암은 어떤 거 중요해요? 전파되는 거 뭐라고 하죠? 혈관, 림프에 따라서 간다 해서 전이 되는 것들 특히 조심하고요. 암 환자한테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감염 예방, 손 씻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치아 우식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치과에서 치아 우식증이라는 거는, 썩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치아 우식증이 잘 발생해요? 특히 제가 타액, 침분비가 어떨 때 잘 발생해요? 그쵸? 침분비가 적을 때. 그럼 같은 말, 타액의 점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쵸? 타액의 점도가 증가됐다. 침분비가 적어서 뭔가 구석구석 입안에 있는 음식물 같은 게 잘 꼴딱꼴딱 안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 우식증을 잘 발생시키는 상황은 침분비가 적어진 거면서 타액의 점도가 증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분비가 많아졌다, 점도가 감소됐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또 몇 개 봅니다. 여기에 보면요, 구강검진이라고 나왔어요. 검진, 치료, 몇 차 예방? 그쵸, 2차 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법상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자,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강건강 실태조사, 얼마나 자주 했어요? 실태조사, 실태현황, 이런 것들 제가 정신 쪽에서 제외하고는 3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구강관리용품을 우리가 구강질환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제조된 용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치아가 발육된다, 나온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치과에서 특히 잇몸, 치육을 뚫고 구강을 출연하는, 그거 뭐라 하죠? 출연했다라고 해서 맹출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상 없이 보통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자, 치아 혼매옥이나 양치질이나 불소도포는 다 1차 예방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구강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죠? 불소농도, 적정 불소농도가 어떻게 되죠? 최저는 0.6이고 최대 1까지인데 그 중간 기준 0.8ppm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불소도포에 따라서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횟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경우와 매일 1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 1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단골 문제예요. 매일 1회 하는 경우, 주 1회 하는 경우 단골 문제인데,
하나는 0.05, 하나는 0.2%거든요. 하나는 0.05%, 하나는 0.2%인데, 자, 매일 1회 하는 경우에는 농도가 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0.05%, 주 1회 하는 경우는 0.2%가 되거든요. 자, 이거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1회 양치한다. 매일.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2개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0. 매일 0.0 1, 2, 3, 4, 5 리을의 획수 5개거든요. 이렇게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0.05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런 그 구강검진에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임산부나 영유아의 이런 정기적인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이수첩 뭐였죠? 그쵸? 모자보건 수첩에도 이런 임산부와 영유아와 관련된 구강검진 관한 사항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경화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약물을 이용해 실시하는 관장은 일단요. 간경화 나왔어요. 기본 간호에서도 나오거든요. 복수 찰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연히 복수천자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체액이 잘 쌓이거든요. 매일 뭘 잴까요? 그죠? 매일 체중도 잽니다. 자, 간은 우리 몸에서 분해시켜주고 대사시켜주는 주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그쵸? 우상복부 가장 큰 기관이다. 타진할 때 나는 정상소리 둔타금도 있었죠? 한방에서는 어떤 얘기 나와요? 분노하면 상하는 기관이다. 간이 약하면 특히 손발톱 약해진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환 상태. 저활성 형태로 바꿔준다. 쪼개지고 분해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저활성 형태로 바꿔준다. 간과 관련된 비타민 K도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암모니아는 단백질. 자,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요. 우리 질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질소가 또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에서 해독시켜주고 도와주게 되는데 간은 이런 암모니아를 이 독성 물질을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꿔주거든요. 자, 근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독성 물질이 잘 쌓여요. 그래서 이런 간경화 환자한테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독성 물질 때문에 막 헛소리하거나 정신이 혼동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암모니아 수치 감소시켜준다라고 해서 락툴로스 관장 한다고 했어요. 자, 얘가 어디에 포함되는 관장이냐면 약물을 이용해서 정체시켜준다라고 해서 정체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체관장에는 락툴로스 관장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제가 칼륨 수치, 키역 들어가는 칼륨 수치가 높아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특히 몸 안에서 고칼륨 혈증일 때 키역 들어가는 거 뭐예요? 그쵸? 칼리메이트 관장이나 K엑살레이트 관장 같은 것들도 정체 관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칼륨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륨 관장도 일종의 정체 관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바륨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바륨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관장할 때는 항문통에서 주입할 수 있고 바륨 용액 조영술 같은 거 할 때도 바륨 용액 같은 거 마시게도 하거든요. 자, 얘 특징이 뭐예요? 대변 같은 거 어떻게 볼 수가 있죠? 그쵸? 흰색 대변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흰색 대변 나오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륨 이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변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바륨을 배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영술, 상부 위장관 조영술 같은 거 할 때 정맥 신호 조영술 이런 바륨 용액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바륨 같은 경우는 흰색 대변 볼 수 있습니다. 변비 잘 오기 때문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재, 변비약 같은 것도 투여할 수 있는 게 주요한 간호였던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스가 가득 찼다. 그래서 가스 제거해 주는 거, 가스 방구, 구풍 간장 기억해 주자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글리세린 간장 같은 경우는 같은 말 뭐예요? 윤활 관장이다.
활제 간장에다 부드럽게 오일 같은 거 주입해서 변을 부드럽게 배출시켜주기 위한 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요 관장할 때 주요한 거 관장촉에다가 용액을 담아서 줄 거거든요. 여기에 공기 들어가면 관장촉에 안 되죠. 자, 그리고 복통을 호소하거나 하면 관장통의 높이를 조금 낮춰줄 수 있고,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몇 cm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배꼽을 향해서 7에서 10cm 정도 들어간다. 아, 이 7에서 10은 제가 신생아 건강촉도 확인할 수 있는 아프가에서 7에서 10점 정도가 우리 건강한 점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용액이 장내에 적당하게 머물수록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 보고 싶더라도, 변이가 있더라도 보통 10분 정도 참다가 배변하도록 격려한다 라는 내용들도 얘기했었고요. 특히 관장체위 뭐예요? 관장체위 기억 꼭 하셔야죠. 좌측 심스 위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암모니아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에서도 암모니아가 나오지만 특히 이거 나중에 식이 쪽에서 가서 물어보면 어때요? 간성운수 일으킨다. 간에 문제가 생기는 대상자들은 이런 암모니아를 요소로 제대로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독성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단백질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그쵸? 저단백식이 준다. 간 안 좋은 대상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암모니아 만성신부전 신장이 완전 황폐화가 됐어요. 입안에서 찌린내 나요. 구강에 암모니아 냄새 난다 라는 내용들도 같이 얘기했었어요. 자, 3번 아이가 젖을 빠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젖을 빤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특히 이런 젖빨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런 모유수유 같은 거. 엄마와 아이 사이에 모유수유는 신뢰감 형성에 되게 좋거든요. 신뢰감. 자, 신뢰감 같은 경우 영아기에 확립해야 할 주요한 과업이에요. 신뢰감 쌓지 못하면 뭐 생겨요? 그쵸, 엄마에 대한 불신 생긴다라고 했었죠. 자, 영아기에 신뢰감 대 불신감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릭슨. 사회적인 발달 얘기했어요. 그러면 심리 성적인 발달 얘기한 사람은 프로이트인데, 이때 젖을 쪽쪽쪽쪽 빠니까 입을 통해 욕구 해소된다. 구강기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모유에는 항체가 많거든요. 자, 모유수유를 통해서 받은 면역, 무슨 면역이에요? 면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모유나 태반 통해서 항체 받는다. 그거 뭐였죠? 자연 피동 면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염병 앓고 나서 생긴 건 뭐였어요? 그쵸? 그거는 감염병 앓고 나서 생긴 건 자연 능동이다. 그러면 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형성시켜주는 건 뭐예요? 예방접종, 항원을 넣어줘서 항체 형성시켜준다. 그쵸? 인공능동. 자, 그러면 면역글로불린이나 항체, 항열청, 항독소 이런 거 넣어준다라고 하면 그쵸? 인공피동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젖분비 호르몬 뭐예요? 젖분비 호르몬. 그쵸? 프로락틴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수유부, 엄마가 지금 수유부에 젖 주고 있거든요. 자, 수유부에 주요한 간호들 뭐 있었어요? 아이 그 젖을 계속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극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젖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그쵸? 냉찜질 이후에 온찜질 같은 거 적용하면 젖분비, 유주분비가 활성화되었다. 그 다음에 자극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가슴을 탄력붕대 같은 걸로 감거나 진통제 같은 거 줄 수도 있었고 냉찜질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젖을 빠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 아기 입 주변을 손가락으로 건드려 봐요. 그러면 포유반사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고개 돌리는 거 포유반사라고도 하고 젖찾기 반사, 해저기 반사라고도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바빈스키 반사는 뭐예요? 저는 바빈스키 발바닥이랑 뭔가 비슷하잖아요. 발바닥. 그래서 아기의 발가락을 간지럽힐 때 발가락을 이제 오므려서 쥐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요.
이 바빈스키 반사는 아이 반사 중에서 제일 늦게 없어지는 반사고요. 자, 긴장성 목 반사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고개를 돌린 쪽에 팔을 어떻게 하죠? 고개 돌린 쪽에 팔은 펴고 반대쪽에 팔은 구부리는 거. 이게 긴장성 목 반사였죠? 자, 그 다음에 파악 반사는 뭐예요? 파악 반사. 우리가 악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쥐는 거. 손가락 힘 쥐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손가락 쥐는 거 이제 손 갖다 대면 아기가 쥐잖아요. 손이 우리가 2개죠. 손 2개예요. 이 파악 반사 같은 경우는 2개월경, 2-3개월경에 이 쥐는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로 반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기 놀라거나 했을 때요. 만세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이 반사가 안 보이게 되면 태아의 뇌 손상이 의심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 분만 외상 중에 가장 흔한 게 뭐였죠? 분만 외상 중에 가장 흔한 게 쇄골골절이었었는데 특히 이 골절된 부위에 이 모로 반사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부위에 쇄골골절이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왔대요. 우측에 마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뇌졸중은 꼭 기억할 거 뭐예요? 그쵸? 손상된 뇌의 반대쪽 마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측에 편마비가 왔으니까 어느 쪽 뇌가 손상된 거예요? 그쵸? 좌측 뇌에 뭐 뇌경색이 왔든 뇌출혈이 왔든 좌측 뇌가 손상을 입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뇌졸중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특히 평형장애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평형을 담당하는 이 뇌, 그쵸? 손해에 품맞게 되면, 손해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있게 되면 평형장애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뇌졸중에서는 손해인데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귀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귀에서 특히 뭐 유수타키오간이다 평형을 담당하는 놈이 있어요. 특히 우리 귀와 관련된 것도 평형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자, 귀에 문제가 생기면 난청도 있지만 이런 평형장애 생길 수도 있다. 귀와 관련된 신경은 뭐예요? 청신경. 그렇죠. 몇 번 내신경이에요? 8번 내신경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같이 결핵약 중에서 귀에 난청 일으키는 약 소속사 슈퍼주니어도 있고 소녀시대도 있는 그 소속사 뭐예요? SM인데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거든요, 사실상. 근데 결핵약물로도 쓰거든요. 이 약을 썼을 때의 부작용이 뭐다? 청신경장애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는 마비도 오기도 하지만 얼굴도 절반이 마비가 되니까 얼굴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웃어보세요 라고 하면 한쪽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죠. 발음 어눌한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편마비라고 해서 자, 관련된 것들 몇 개 또 보도록 합니다. 편마비는 주요한 간호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측에 마비가 있어요. 왼쪽은 건강하거든요. 자, 이 대상자가 지팡이 보행하려고 해요. 자, 그럼 지팡이 어디로 짚어야 되죠? 그쵸? 건강한 쪽인 지금 왼쪽으로 짚어야 됩니다. 왼쪽 손으로 짚었어요. 자,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 대상자가 올라갈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그쵸? 지팡이, 건강한 다리, 힘이 필요해요. 지금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팡이, 마비된 쪽, 건강한 쪽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 몸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연화곤란, 삼킴장애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대가 부착된 컵으로 물도 조심히 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대상자한테는 지금 오른쪽에 다 마비가 있으니까 물건을 둔다고 하면 마비 쪽에 두는 게 아니라 손상된 뇌 쪽으로 둔다라고 얘기했었죠. 손상된 뇌 쪽. 편마비 쪽에 두는 게 아니라 손상된 뇌 쪽으로 둔다. 왜요? 여기 손상된 뇌 쪽이 어딘데요? 지금 좌측 뇌에 손상 입었다고 했잖아요. 네, 좌측은 건강하죠, 지금. 손상된 뇌에 마비가 오는 쪽은 반대쪽이니까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오른쪽이죠? 자,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측 편마비가 왔대요. 이 대상자가. 그러면
여기가 몸이 다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침범당한 곳은 여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도 여기 지금 복시가 생기거나 눈에 주름, 눈꺼풀 힘 약해요. 입도 똑같이 물 담을 수가 없어요. 침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쪽에 보행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온전한 시야가 어느 쪽이죠? 그쵸? 시야가 온전한 쪽이 손상된 뇌 쪽이잖아요. 물건을 둔다고 하면 손상된 뇌 쪽으로 둔다. 이쪽이 건강한 쪽이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 이런 대상자 경색, 뇌졸중 어떤 약물 보통 쓸 수 있을까요? 그죠? 항응고제 같은 것들 쓸 수 있겠죠. 우리 뇌졸중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항응고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혈전용해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항응고제 뭐가 있어요?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그 다음에 쿠마린 이런 놈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쓸 때 주의할 점, 응고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거니까 출혈 경향 조심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뇌졸중으로 인해 54세 남자. 자, 나이 기준은 노인 65살 안 됐거든요. 뇌졸중이에요. 제가 나이 기준은 안 되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은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이 질환 정도는 기억하자 했어요. 그거 뭐예요? 그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우리 이 지금 4번 같은 문제의 대상자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디에 신청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 신청하는 곳, 돈 주는 곳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앞에서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고요. 자, 정답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자, 발지지대. 발지지대는 뭐예요? 족저굴곡 있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죠. 족저굴곡. 반대. 발이 하수족 되는 거거든요. 자, 족배굴곡은 언제 했어요? 족배굴곡. 다리 쥐났을 때, 우리 축구하다가 축구 선수들이 다리 쥐났을 때 다리 발등 쪽으로 당기는 게 족배굴곡이거든요. 다리 쥐나거나 경련났을 때는 족배굴곡 하는 거고, 자, 견인장치는 뇌졸중이랑 상관없죠. 우리 말 그대로 뼈와 뼈가 중첩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견인장치 같은 거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침상난간 올려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혈액제제가 뭐예요? 우리 혈액관리법에서 그 혈액을 원료로 하여서 제조한 의약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약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울 순 없죠. 다만 우리 모의고사 열심히 푸신 선생님들은 알 텐데 칼슘 제제 없어요. 그리고 없는 거 또 있어요. 뭐예요? 농축, 혈색소도 제가 없으니까 없는 거 이 2개 정도는 기억해 주자라고 했었거든요. 자, 일단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또는 뭐 혈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혈액관리 업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혈액관리 업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 혈액관리 업무 할 수 있거든요. 자,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 몇 개죠? 제가 10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고 했어요. 대한적십자사도 이런 혈액관리 업무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 볼 건데요. 특히 우리 그 부적격 혈액이 발견됐다. 부적격 혈액, 적격 혈액이 아니에요. 뭔가 혼탁해지거나 이상한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오염됐거나 응고됐거나 부적격 혈액이 확인이 됐을 때 적격 혈액과 분리된 곳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쵸? 왜 부적격 사유인지 사유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해서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수혈한 혈액 제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 건데, 자, 이런 경우에 특히 사망했다 하면 즉시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사망했다 하면? 그쵸.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 혈액과 관련해서 혈액제제 수령확인서 받아요. 혈액제제 수령확인서. 얘 같은 경우는 몇 부 작성해요? 네. 처방전이랑 똑같이, 처방전처럼 똑같이 2부 작성. 똑같거든요. 자, 처방전 몇 년 보관이라고 했죠? 그쵸. 2년 보관한다. 혈액제제 수령확인서는 3년 보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혈액관리법에서 체열량이 있었거든요. 이런 전혈인 경우에는 얼마 정도 체열했었어요? 그쵸. 400ml, 400cc 정도. 그 다음에 성분원혈인 경우에는 500cc, 500ml 정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혈액
건강관리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헌혈자. 자기 혈액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특히 그리고 우리 헌혈과 관련해서 헌혈 권장을 하거든요. 누가 권장할까요? 당연히 그쵸.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혈액이 우리 수급되는데 수급 조절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헌혈 권장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5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